5회 세무회계 문제입니다. 1번. 법인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법인세법상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은 법인세법상 수익인 입금에서 비용인 송금을 차감해서 산출된다. 맞습니다. 실무적으로 법인은 회계장부와 법인세 장부를 별도로 작성 관리하고 있다. 2번이 틀렸어요. 장부를 2번씩 작성을 하면 상당히 번거롭겠죠. 그래서 장부는 하나만 기업회계상 회계장부만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세무조정을 하는 거죠. 1번에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세무조정이란 입금산입, 입금불산입, 송금산입, 송금불산입 사항을 도출하는 과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에는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었어요. 2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의 처분은 주총결에 의해서 결정된다. 맞죠? 주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은 법인이 사내 유보 형태의 대표적인 예이다. 여러분, 사내 유보와 배당금 지급은 전혀 반대되는 거죠. 2번이 틀렸습니다. 배당금은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2번이 틀렸어요. 세무조정사항에 대한 처분 유형을 확인해서 이의 귀속을 확인하는 절차를 우리가 소득처분이다 라는 말을 쓰죠. 주주면은 배당, 대표이사면 상여, 회사랑 관련이 없는 자면 기타 소득, 다른 회사면 기타 사회출, 이렇게 귀속을 확인하는 절차를 소득처분이라고 말습니다. 소득처분의 내용은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처분란에 표시되는 것도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었어요. 3번.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손익의 귀속 시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물었어요. 상품 제품은 인도일, 장기 할부 판매도 역시 마찬가지 인도일입니다. 단기 용역은 용역 제공 완료일이라는 말을 쓰죠. 장기 용역은 뭐죠? 진행 기준이죠. 3번에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장기 용역은 진행 기준이에요. 자, 4번 문제를 보시면은 회계상의 수익과 법인세법상 입금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법인세법상 입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회계상 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금에 해당하는 걸 수익으로 계상을 했으니까 세무조정할 건 없겠죠. 회계상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는 항목이 법인세법상 입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금산입 여러분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았는데 법인세법상 입금이래요. 그러니까 입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이 필요하겠죠. 법인세법에서 입금불산입 항목으로 특별히 규정한 항목을 제외한 모든 순자산 증가액은 입금 항목에 해당한다. 맞죠? 입금이 아닌 항목을 회계상 수익으로 계상하면 입금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4번 틀렸어요. 입금불산입. 5번. 자, 급여와 상여금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법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송금에 해당하는 항목이다. 맞죠?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전액 송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지급 규정까지는 인정이 되고요. 지급 규정 초과해서 지급된 것은 송금불산입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네요. 5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3번 동그라미.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중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해서 과다하게 지급되는 금액은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원이 아닌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전액 송금으로 인정이 되죠. 바르지 않은 것은 2번이었어요. 6번. 자, 법인의 상여금과 퇴직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법인의 급여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상여금은 전액 송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임원에게 지급된 상여금 중 송금불산입되는 금액은 상여로 소득 처분되죠. 6번에 틀린 것은 2번입니다. 기타 사회출이 아니에요. 상여로 소득 처분이 됩니다. 법인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규정상의 금액이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금 송금 산입 한도액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지급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된 금액이 한도액이 되는 거예요. 종업원에게 퇴직금 지급 규정을 초과해서 지급된 금액은 송금으로 인정이 되죠. 종업원은 아무리 많이 줘도 인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6번에 틀린 것은 2번이고요. 7번. 송금불산입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종업원에게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해서 지급된 상여금은 100%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고 그랬죠. 7번의 답은 1번입니다. 접대비 한도 초과 송금불산입, 업무무관 경비도 송금불산입, 주식 할인 발행 차금도 송금불산입이에요. 8번.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감가상각 자산은 감가상각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해당 내용 연수에 걸쳐서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다. 맞습니다. 감가상각 범위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가상각 여부, 금액, 송금 산입 시기를 법인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임의상각제도에 임의상각제도니까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은 임의상각제도입니다. 승용차만 빼고, 승용차는 강제상각인데 나머지 임의상각제도이기 때문에 법인이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3번이 틀렸네요.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감가상각비는 결산 시 회계 장부에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신고 조정으로 송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승용차는 신고 조정을 통해서 송금 산입해줘야 돼요. 안 하면. 근데 승용차라는 말이 없으면 결산 조정사항입니다. 결산 조정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장부에 반영을 해줘야지만 송금으로 인정이 돼요.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 금액을 초과해서 법인이 계산을 했을 때는 송금부 산입되는 거 맞죠? 옳지 않은 것은 3번, 9번. 8번 문제 할 때 우리 회계관리 1급에서는 승용차 관련된 건 안 나오니까 일단은 감가상각비는 그냥 결산조정사항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비상각자산, 토지죠. 현금도 비상각자산, 재고자산도 비상각자산. 근데 기계장치는 감가상각을 해줘야 되는 자산입니다. 9번의 답은 2번. 9번의 답은 2번. 10번. 접대비와 기부금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접대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서 거래처 등에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맞죠? 기부금은 법인이 사업과 관련 없이 타인에게 지출한 비용을 우리가 기부금이다 라는 표현 쓰는 것도 맞아요. 법인세법상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으로 구분이 되고요. 법인세법상 접대비 중 송금으로 인정되는 한도를 추구하는 금액은 송금부로 산입되나 기부금은 전액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 4번이 틀렸어요. 기부금도 한도 추가 송금부로 산입됐죠. 10번에 틀린 것은 4번입니다. 10번에 틀린 것은 4번. 11번. 법인세법상 퇴직금 및 퇴직금의 충당부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었어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전액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 맞아요. 종업원은 아무리 많이 줘도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그랬죠. 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상 일정 범위 내에서만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도 맞습니다. 퇴직금의 충당부채는 법인이 임직원 퇴직할 때 법인이 지급해야 될 퇴직금을 계상한 충당금이다. 맞죠? 퇴직급의 충당금 한도 초과는 유보 맞아요. 근데 퇴직금 한도 초과는 진짜 준 거니까 상여로 처분을 해주시면 되죠. 11번에 틀린 것은 4번입니다. 11번에 4번. 퇴직금은 상여, 퇴직급의 충당부채는 유보입니다. 12번. 부당의 계산 부인에 관한 규정으로 관련이 없는 것은 법인의 거래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특수관계자와 이루어져야 된다. 실질 내용이 부당거래라고 인정돼야 되고요. 법인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시켜야 된다. 거래 당사자 간에 문서로 된 계약서 없이 이루어진 거래해야 된다. 이거랑 관련이 없죠. 법률적 문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12번에 4번이 틀렸습니다. 12번에 틀린 것은 4번. 13번. 법인세법상 이월계승금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이월계승금이란 법인의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돼서 당해연도로 넘어온 거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거 맞습니다. 3번이 틀렸어요.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되는 이월계승금은 발생한 연도에 관계없이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2008년 12월 31일까지 발생분은 5년간만 이월 공제가 되니까, 그리고 2009년 1월 1일부터가 10년간 이월 공제되니까 사업연도에 관계없이가 아니라 관련이 있는 거죠. 3번이 틀렸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되는 이월계승금은 당기 이전까지 차감되지 않은 것, 즉 써먹지 않은 이월계승금이 된다. 맞고요.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어요. 14번. 법인세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죠. 영리내국법인은 소득의 발생 원천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진다. 영리내국법인이니까 맞아요. 내국법인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도 맞습니다. 비영리단체인 3일대학교가 등록금을 받아서 수익사업이 아닌 본래 목적 사업에 사용했을 때 법인세 부담은 없죠. 본래 목적 사업이 뭐죠? 교육이잖아요. 교육에 사용했을 때는
법인세 부담은 없습니다. 청산소득의 납세 의무자는 해산 또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모든 내국법인이므로까지는 맞아요. 모든 내국법인이 아니라 영리내국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은 청산소득의 납세 의무가 없어요. 14번에 틀린 것은 4번이 틀렸습니다. 15번. 결산조정사항이 아닌 것을 물었죠.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법인세법상 준비금은 결산조정사항 다 맞는데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은 신고조정사항에 들어가는 거죠. 4번입니다. 16번.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물었어요. 사회에 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했을 때는 상여로 처분합니다. 1번 틀렸죠. 사회에 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유인인 경우에는 상여로 처분하고요. 귀속자에 대해서 추가적인 과세를 해줘야 됩니다. 상여는 추가적인 과세를 해줘야 돼요. 최초 세무조정 시 유보로 소득처분된 경우에는 차기 이후에 반드시 반대의 세무조정이 통해서 정리된다. 3번이 맞습니다. 소액주주가 아닌 출자 임원에게 귀속된 것은 여러분 출자자는 배당 메모해보세요. 출자자는 배당, 임원은 상여. 출자 임원은 상여입니다. 출자 임원은 상여로 소득처분을 해주시면 돼요. 옳은 것은 3번이었어요. 16번에 옳은 것은 3번입니다. 17번.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에 대한 설명이 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금융기관 등이 수입하는 이자는 실제 수입된 날 맞죠? 인도일이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인 것은 인도일이에요. 17번에 틀린 것이 2번입니다. 인도일이에요. 3번. 계약 등에 의해서 임대료 지급일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에 의한 지급 약정을 맞습니다. 상품, 제품 이외의 자산 판매 손익은 해당 자산의 대금 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등록일, 인도일, 사용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도 맞죠? 2번이 틀렸어요. 18번.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물었습니다. 대표이사에게 상여금 지급 기준보다 500만 원 많은 상여금을 지급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송금불산입되는 거죠. 상여 처분당하고요. 채권자 불분명이자 송금불산이 상여입니다. 자본금을 감자하면서 감자차익으로 처리했다. 정상적으로 처리했을 때는 세무조정 없다고 그랬죠. 답은 3번입니다. 미수이자는 입금불산이 유보고요. 그래서 세무조정이 필요 없는 것은 3번. 18번의 답은 3번입니다. 감자차익은 정상적으로 처리했으므로 세무조정 없어요. 19번. 단기매매 증권을 100만 원에 취득하였다. 공정가액이 200만 원이 됐다라고 했으니까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을 여러분들 그쵸? 단기매매 증권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대신에 현금이 얼마냐면 100만 원이고요. 자, 이게 200만 원짜리가 됐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 100만 원. 대신에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100만 원이 되겠죠. 이때 이거 인정 안 되잖아요. 입금 불산입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100만 원. 소득 처분은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했다가 처분을 했을 때 얘는 처분을 했을 때 반대의 세무조정이 나오면 되는 거죠. 처분했으니까는 반대의 세무조정이 뭘까요? 입금산입, 단기매매증권평가의 소득처분은 뭡니까? 유보.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19번의 답은 2번입니다. 처분했을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일부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매출액, 매출원가, 영업의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1번.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를 했다. 그러므로 세무조정은 발생하지 않는다. 맞죠? 저가법으로 신고했을 때는 인정이 되니까 세무조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형자산 평가 손실은 홍수로 침수된 공장 설비에 대한 평가 손실을 계산한 것이므로 홍수는 천재지변이잖아요. 네, 인정됩니다.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실은 시가 하락에 의한 것으로서 인정이 안 되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기매매 증권 평가하는 건 인정이 안 돼요. 송금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이 나와야 됩니다. 외화환산 손실은 외화미수금. 여러분, 외화미수금 화폐성 자산이니까는 기준환율로 평가하는 거 맞아요. 세무조정은 발생하지 않아요. 이런 거 있죠? 메모 한번 해볼까요, 우리? 외화미수금
미지급금, 대여금과 차입금,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을 기준환율로 평가했을 때는 세무조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화폐성, 비화폐성을 화폐성을 제한 나머지를 환산을 했을 때는 세무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화폐성. 정확하게 외화예금부터 외화예금, 외화외상매출금, 외화외상매입금, 외화대여금, 외화차입금, 외화미수금, 외화미지급금 기준환율로 평가하면 세무조정 없다. 나머지는 세무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몇 번이냐면 3번입니다. 20번의 답은 3번, 21번. 자,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물었죠. 유가증권은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 법인이 신고한 방법에 의해서 평가하는 거 맞아요. 유가증권의 신고와 변경신고 방법은 재고자산 경우와 똑같습니다.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허용하는 거 되죠. 3번이 틀렸어요. 21번의 답은 3번입니다. 저가법, 유가증권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유가증권은 저가법, 시가법 모두 인정이 안 되는데 재고자산은 저가법이 인정이 돼요. 재고자산 종류별 또는 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1번의 답은 3번이 틀렸어요. 22번. 자,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이 다 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죠. 법인세법에서는 회사가 장부에 계상한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항상 송금으로 인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송금 산입되는 것도 있어요. 법인의 감가상각비는 회계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아도 신고 조정으로 송금 산입할 수 있다. 틀렸죠? 결산 조정이라고 그랬습니다. 22번에 2번이 틀렸어요. 22번에 2번이 틀렸습니다. 결산 조정이에요.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는 송금 산입됐다가 차기 이후에 부족액이 발생했을 때 송금 산입되는 것도 맞습니다. 법인이 신고한 감가상각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을 했을 때 감가상각 방법에 의해서 감가상각을 한 경우에는 법인이 신고한 감가상각 방법으로 각 3년도 소득금액을 계산을 한다. 맞죠? 아니, 법인이 신고한 감가상각 방법이 있어. 근데 다른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 방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당연히 신고한 방법으로 계산을 다시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틀린 것은 2번이었어요. 23번. 접대비 한도액이 500만 원일 때 올바른 세무 조정을 물었어요. 여러분, 일단 증빙이 없는 거는 상여 처분해 주시면 돼요. 상여 처분이 40만 원짜리. 상여 처분 40만 원짜리 3번이 답이네. 나머지는 1732만 원이죠. 영수증 받은 것까지. 그냥 기타 사회 외출이니까 합쳐서 했습니다. 원래는 1만 원 초과 카드미 사용을 따로 썼어야 되는데 따로 안 썼어요. 합쳐서 232만 원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을 해주시면 되죠. 원래는 송금불산입 접대비 부인액 상여 그죠. 그 다음에 또 송금불산입 카드미 사용 기타 사회 유출 그 다음에 송금불산입 접대비 한도 초과 기타 사회 유출이에요. 그래서 부인에게 40만 원 상여 처분 당하고요. 1만 원 초과 카드미 사용이 2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접대비 한도 초과가 230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합쳐서 그냥 같은 기타 사회 유출이니까 합쳐서 232만 원 이렇게 나타냈다라는 얘기입니다. 3번이 답이에요. 23번의 답은 3번입니다. 24번. 접대비에 관련된 자료이다. 송금물 산입되는 총 금액은 얼마인가?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대비 계정 금액이 8천만 원 나와 있고요. 증빙이 없는 접대비가 100만 원 있어요. 부인에게 100만 원 있습니다. 상여 처분 당하는 거죠. 100만 원. 영수증 수취 한 건 300만 원 있어요. 카드미 사용이 300만 원 있어요. 카드미 사용이 300만 원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130억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특수관계자 매출액이 20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억 원 포함되어 있고요. 중소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중소기업. 그러면 기본한도가 2,400만 원이죠. 중소기업은 다시 한번 중소기업은 기본한도가 2,400만 원입니다. 매출액이 특수관계자 매출액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 특수관계자 매출액이 있을 때는 일반 매출
일반 매출 한도와 특수관계자 매출 한도 따로 계산합니다. 특수관계자 매출 한도 따로 계산하면 접대비 한도액이 나올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중소기업이니까 기본 한도는 2,400만 원이고요. 특수관계자 매출이 20억 원이 있으니까 일반 매출 한도, 특수관계자 매출 한도를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어떻게 하느냐면 총 매출액 갖고 계산 한번 해볼게요. 총 매출액이 130억이에요. 130억. 자, 100억 초과 500억 이하 거기다 대입하시면 되는 거죠. 총 매출액 130억에 대한 거는 100억 초과 500억 이하 2천만 원 플러스 2천만 원 플러스 100억 초과분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30억이에요. 100억 초과분이 30억. 30억 곱하기 0.1% 하면 300만 원 나오죠? 30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2,300이 나오네. 2,300. 자, 일반 매출은 얼마라고 나오느냐면 110억이죠. 특수관계자 매출이 20억이 있으니까 110억이에요. 그러면은 2천만 원 플러스 2천만 원 플러스 10억의 0.1% 하면 100만 원입니다. 즉 2,100만 원. 얘가 2,100만 원이라는 얘기. 일반 매출 한도는 2,100 이렇게. 빼주면 총 매출액에서 일반 매출을 빼주면 뭐가 나오냐면 특수관계자 매출이 나오죠. 특수관계자 매출이 20억 나오고요. 얘는 공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얘는 공식이 필요가 없어요. 공식이 필요가 없고요. 자, 여기 보세요. 칠판 2,300에서 2,100을 빼주면 200만 원 나오죠. 200만 원의 10%가 공식인 거예요. 200만 원의 10% 20만 원이 갑니다. 20만 원. 자,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특수관계자 매출이 있을 때는 기본 한도, 일반 매출 한도, 특수관계자 매출 한도 따로 계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한도는 2,400만 원 나와 있고 일반 매출 한도를 구하기 전에 일단은 총 매출 한도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일반 매출 한도 구해줘서 기록을 해주시고요. 빼주시면 특수관계자 매출 한도는 10%가 되는 거죠. 얼마 나올까요? 4,520만 원이 한도액이에요. 한도액인데 접대비로 지출한 돈이 얼마냐면 접대비로 지출한 돈은 여러분들 8천만 원이 아니죠. 8천만 원에서 이미 400만 원 송금불산입 당했으니까는 8천에서 400만 원 빼면 7,600만 원 지출했어요. 7,6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얼마 한도 초과됐을까요? 7,600만 원 마이너스 4,520만 원 했더니 3,080만 원이 한도 초과가 나왔어요. 송금불산입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몽땅 다 더해서 3,480만 원이 됩니다. 3,480만 원.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24번의 답은 4번입니다. 24번의 답은 4번. 지금까지 접대비 문제 중에 제일 어려웠었던 문제 같은데 이 특수관계자 매출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 다시 한 번씩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25번. 대표이사 한공인으로부터 시가 12억 원인 토지를 20억 원에 매입하였다. 여러분 원래 정상적인 것이 토지가 얼마예요? 12억. 대변에 현금이 12억이 가야 되는데 지금 고가 매입을 했어요. 고가 매입을 했습니다. 토지가 20억. 대변에 현금이 20억. 이렇게 고가 매입을 했어요. 고가 매입을 했을 때는 세무조정이 몇 개 나오시면 되느냐면 2개 나오시면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세무조정은 토지를 빼는 세무조정입니다. 송금 산입. 첫 번째 세무조정은 토지를 빼는 세무조정, 송금 산입, 토지가 8억이 되는 거고요. 자산 관련되어 있을 때는 소득 처분이 유보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세무조정은 돈이 더 많이 나갔으니까 입금 산입, 고가 매입 8억 원에 대해서 누구죠? 대표이사니까 상여 처분을 해주시면 돼요. 대표이사니까 상여 처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한공인 씨는 소득 처분된 8억 원에 대해서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 맞죠? 상여 처분했으니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서 과다하게 지급한 8억 원을 토지 세무상 토지 자산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8억 원만큼 송금 산입 유보 처분한다도 맞습니다. 3번이 틀렸어요. 한공인 씨가 얻은 이익 8억 원에 대해서 상여로 소득 처분한다. 그죠? 기타 사회출이 아니라 상여입니다. 만약에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면 저가 매입으로
저가 매입으로서 회사에 유리한 거죠. 그래서 세무조정 발생하지 않습니다. 틀린 것은 3번입니다. 25번에 틀린 것은 3번. 2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문제. 법인세 산출세액과 관련된 내용이다. 산출세액을 재계산할 경우에 산출세액의 변동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어요. 산출세액의 변동은 얼마인가? 자, 우리 각 3년도 소득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원. 각 3년도 소득금액이 1억 원이에요. 마이너스 2월 결손금, 마이너스 비과세소득, 마이너스 소득공제를 해주시면 과세표준이 나오고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해주시면 뭐가 나오느냐면 산출세액이 나올 거예요. 산출세액. 2월 결손금이 1,800만 원, 과세표준은 8,200으로 해서 세율이 10%니까 82만 원. 그죠? 820만 원이죠? 미안해요. 8,200이니까 얘가 1억 원에서 1,800 빼면 8,200. 8,200이 10%면 820이에요. 자, 정상적인 것은 1억 원에서 2월 결손금을 1기 거는 연도를 따져보세요. 1기는 2008년도 2009년 이전 거란 말이죠. 2009년 이전 거예요. 그래서 1기 거 500만 원은 들어가면 안 되고요. 예, 나머지 3기와 8기 것만 들어가셨었으면 되는 겁니다. 1,300. 네, 1,300만 원만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얼마 나옵니까? 8,700만 원 나오죠. 8,700만 원 나와요. 8,700. 그래서 870만 원이 나오죠. 50만 원만큼 증가됩니다. 답은 8 그죠? 답이 8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이 증가되는 거죠. 26번에 잠시만요. 연도를 따졌더니 1,000만 원만 공제를 해줘야 돼요. 1,000만 원만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1,000만 원만 공제를 해주시면은 1,000만 원만 공제를 해주시면은 얘가 얼마 나올까요? 9천만 원 나오고요. 9천만 원에 10%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가 나올까요? 900만 원이 나와서 80만 원만큼 증가되게 되는 거죠. 80만 원만큼 증가됩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27번. A부터 C에 들어갈 법인세법상 기납부세액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었어요. 기납부세액이 뭐 있습니까? 중간연합세액, 수시부가세액, 원천징수세액 세 가지가 있죠. 4번입니다. 27번의 답은 4번이에요. 28번. 자,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규정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접대비 한도액이 일반 기업액보다 많은 거. 그 다음에 리을에 보시면은 납부세액이 그쵸? 1,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납부기한 경과날로부터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는 거. 기업과 리을입니다. 답은 3번. 28번의 답은 3번입니다. 28번의 답은 3번. 중소기업도 임원 상위 한도 초과 적용됩니다. 29번. 세액공제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조절하기 위한 제도이다. 맞죠? 외국납부 세액공제 또는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 또는 송금산입 중 선택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30번.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을 물었어요. 자, 가산세는 신고나 납부를 게을리했을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가산세는 신고나 납부가 게을리됐을 때, 잘못됐을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고요. 4번에 보시면은 건당 1만 원 추가 접대비를 지출하고 영수증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송금물 산입되는 거지 가산세가 아니죠. 답은 4번입니다. 30번의 답은 4번이에요. 31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자는 해산 또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영리내국법이 맞아요.
자녀재산가액이나 합병대가에서 자기 자본 총액을 빼주면 되는 것도 맞고요. 청산소득에 대한 세율은 기본세율입니다. 똑같아요. 일반 법인세율하고 똑같아요. 31번에 틀린 것은 4번이 틀렸습니다. 32번. 자,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물었어요.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 지역 공채에서 발생하는 이자,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 정기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당연히 이자소득 맞죠? 4번에 자동차 보험 가입 후 사고 발생 시 수령하는 보험금은 이자소득이 아닙니다. 4번이 틀렸네요. 32번에 틀린 것은 4번입니다. 32번에 틀린 것은 4번. 33번.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은 부동산 임대소득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맞죠? 임대료를 미리 받은 경우에는 전체 금액이 아니라 당해 연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총수익 금액으로 봅니다. 맞아요. 매월 임대료 등으로 지급받는 금액뿐만 아니라 보증금 등 후에 반환해야 하는 금액으로 받은 경우에도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한다. 3번이 틀렸죠. 보증금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는 몰라도 그죠? 33번의 답은 3번이에요. 그죠? 간주 임대료는 몰라도 보증금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33번에 틀린 것은 3번입니다. 34번.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소득원천설,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 맞습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모두 분리과세, 분류과세가 존재한다. 법인세법은 종합과세만 존재한다라고 그랬죠. 2번이 틀렸습니다. 34번에 틀린 것은 2번. 법인의 대표자와 달리 개인의 대표자는 급여가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 된다라고 그랬고요. 소득세법상 사업과 무관한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죠. 뭐 토지나 건물이면 양도소득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소득세법에서는 2배사 근년기 퇴양으로 쭉 나열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사업소득에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들어가지 않아요. 틀린 것은 2번이었습니다. 35번.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물었습니다. 당연히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거 맞죠? 예정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환급이 안 돼요. 확정 때만 환급이 되는 겁니다. 35번에 틀린 것도 2번입니다. 조기환급은 수출과 설비 투자에 대한 지원 제도이고요. 조기환급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조기환급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를 해주면 15일 이내에 환급이 되는 거죠. 잘못된 것은 2번이었습니다. 36번. 사업자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을 물었어요. 사업자 등록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고요.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3번이 틀렸죠. 사업 개시일 전이라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36번에 틀린 것은 3번. 임대차 계약서 4번을 제출하는 거 당연히 맞고요. 37번. 사업자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을 물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시 법인 등기부 등본이 첨부되어야 된다 맞고 사업 개시일은 재화의 제조를 그죠? 제조를 시작하는 날이 2번 틀렸어요. 겸용사업자는 여러분 과세사업자예요. 겸용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 분류하기 때문에 부가세법에 의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면세사업자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의해서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공동사업자는 대표자 1인을 정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37번에 맞는 것은 1번이었습니다. 38번.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특허권은 과세 대상입니다. 주식 과세 대상이 아니고요. 전기 과세 대상, 가스, 어업권 과세 대상 맞죠? 회사채 과세 대상 아닙니다. 난방용, 열, 구축물, 건물 모두 과세 대상 맞아요. 그래서 아닌 것은 2개입니다. 2번이 답이네요. 38번의 답은 2번. 주식과 사채입니다. 39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었죠? 담보 제공 1번입니다. 39번의 답은 1번. 담보 제공, 총괄납부 승인 얻은 자의 직매장 반출, 조세물납, 하치장 반출, 견본품 제공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2, 3, 4번에 외상 판매, 가공계약,
부동산 매매업자가 건물을 공급했을 때 다 과세 대상 거래 맞습니다. 40번. 부가가치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을 물었죠. 계약 등에 의해서 확정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해서 받는 연체이자는 외상매출금 지연지급으로 인해서 받는 연체이자는 과세 표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이 과세 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의 방법으로 받았을 때는 안분 계산하는 거 맞죠? 골프장, 헬스클럽 등 각종 시설의 이용과 관련해서 이용자로부터 반환조건부 입회금을 받았을 때 여러분 틀렸습니다. 반환조건부 입회금을 받았을 때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면 안 돼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으면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110분의 100, 즉 나누기 1.1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나누기 1.1을 하시면은 그게 과세 표준 공급가액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5회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